세상에 이런 유언장이 있을라나 싶은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 아내랑 자식한테는 재산 못 줘. 이렇게 유언장 쓰고 사망한 남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남아있는 가족에게 어떻게든 좀 재산을 남겨주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 보통의 생각인데 그럼요. 정말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 상황과 관련해서 꽁트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저희 남편. 저는 슬픈 마음을 꾹 참고 어린 자식들을 위해서 상속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변호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제 앞을 가로막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인의 부인 되시죠? 네. 저는 유능한 이재용 변호사라고 합니다. 변호사요? 보험사 같은데. 아니 자기 스스로 유능하다는 건 또 뭐야. 아무튼 변호사가 여기 웬일이세요? 네, 남편분이 생전에 남긴 유언장이 있어요. 제가 대신 이행하러 왔습니다. 자, 읽어보시죠. 유언장이라니. 유언장. 제가 죽거든 저의 재산을 아내와 두 자녀에게는 절대로 하늘이 두 쪽이나도 주지 마세요. 뭐 이게 뭐야? 전 애들 아빠한테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뭐 이제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죠? 아무튼 고인의 재산 절대로 손끝 하나 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뭐 있던 유언장이 다 있어. 이거 유언장이 아니라 쓰레기에 찢어버려야 돼. 이거 찢어버려야 돼. 그 복사본입니다. 그러실 줄 알고 원본은 숨겨놨고요. 그런데 부인께서 과하게 흥분하시는데 혹시 고인에게 뭐 찔리는 거라도 있습니까? 어머, 찔리긴 누가 찔린다고 그래요? 센 사람 잡고 있어 진짜. 아무튼 세상 천지에 자기 처자식한테 재산 안 준다는 그런 남편이 어딨어요. 이 유언장은 무효예요, 무효. 저는 남편이 그런 유언장을 썼다는 사실도 몰랐거든요. 아무래도 생전에 홧김에 쓴 유언장 같은데 너무 황당합니다. 설마 저랑 아이들이 진짜로 재산을 한 푼도 못 받는 건 아니겠죠? 이게 뭐야 이거? 근데 이건 아내가 좀 황당할 법하지 않아요? 그럼요. 처자식에게 재산을 주지 말라는 유언장이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요? 뭔가 있어. 뭔가 있어요. 뭔가 그래. 뭔가 찔리는 게 있어요. 궁금해. 최근에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사연인데요. 그 아내는 뭐 보시다시피 황당함을 금치 못했지만 남편으로서는 또 그런 유언장을 쓰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사연의 첫 번째 쟁점, 금쪽 같은 내 자녀 친자가 아니었다. 이게 뭐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부부에겐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식이 두 자녀가 있었는데 두 자녀가? 그런데 아내가 숨긴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 외에 다른 남성들과도 만남을 가졌던 것입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의심을 했고요. 두 아이의 그 친자 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인데 남편은 부디 아니길, 이 아이들이 내 아이이길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검사를 했을 텐데 이게 아니었다는 거네. 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 결과는 뭐냐? 두 아이 모두 당신의 친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금지옥엽으로 그야말로 주면 터질까 불면 날아갈까 아이들을 키웠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변호사였던 친구를 만나서 유언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뭐라고 작성하느냐? 만일 자신이 사망하더라도 아내와 자식에게는 재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렇게 내용을 적게 되는데 문제는 이 유언장을 작성한 이후 얼마 있다가 이 남편이 사망하게 돼요. 그리고 아내는 그제서야 이 유언장이 존재했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속았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면 유언장 그렇게 쓸만도 한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상속이라는 건 배우자와 자녀가 우선순위가 되는 건데 지금 사연처럼 유언장을 쓰게 되면 이들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속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법정 상속분만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이 사연을 제가 살펴보니까 그 친구인 변호사를 통해서 유언장을 작성했다 이렇게 사연이 적혀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유언의 방식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되거든요. 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뭘까라고 하니 공정증서란 이렇게 변호사 그리고 공증인과 법무법인과 함께
국가에서 정한 형식에 맞게 유언을 작성하는 방식인데요. 제3자인 공증인과 법무법인이 유언 작성 단계에서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사후 별도의 법원의 검인 절차 없이 신속하게 이 유언에 따른 재산의 집행이 가능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런 공증 유언이 만약에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네. 그리고 또 법적인 절차를 모두 다 준수를 했다면 일단은 유언장의 내용대로 유산의 분배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두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고 나왔다면서요. 네. 근데 이런 유언장이 없었다면 그러면 재산은 이 아이들한테도 가는 겁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우리 법에는 친생 추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혼인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내 그리고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안에 출생한 아이는 그 부부의 친자로 추정을 해줘요. 이게 정말 강력한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멀쩡히 잘 살고 있는 부부의 친자한테 누가 가서 당신 이 친자 아니지 혼외자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 친생이 부인이 된다고 하면 가족관계가 너무 흔들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설령 유전자 검사 결과가 99.9% 불일치합니다. 이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걸 증거로 해서 친생 부인의소라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법원 판결로만 부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무조건 친자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상속에서 제외할 방법은 사실상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친생 부인의소는 부부 중에 일방이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만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아내가 좀 크게 뉘우쳤을 것 같아요. 내가 남편을 속였고 그렇죠. 그걸 알았고 뭔가 반성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근데 아내의 반응이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이랑 조금 달랐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쟁점이 나오는데 내 재산 왜 안 내놔? 아내의 반격입니다. 이야. 아내는 자신이 상속을 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자 남편의 재산을 받을 방법을 구한다면서 온라인에 게시물을 올린 겁니다. 아내도 유언장을 봤는데 그럼에도 봤는데. 불구하고 이제 내 재산이다 이렇게 된 거군요. 우리가 뭐 욕심을 내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맞아. 그런 차원에서 아내가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어떤 주장을 하느냐. 아니 그렇다고 내가 법적으로 이혼한 것도 아닌데 내 남편 사망보험금하고 연금은 아내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 상황에는 이제 이 친구인 변호사가 계속 껴들어가지고 내가 요청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실패를 하게 되자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변호사가 자꾸 귀찮게 껴들어가지고 재판을 신청을 하는데 이 변호사 두 번 다시 재판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냐. 어머머머. 이런 질문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훈계는 됐으니까 이 남편 재산 받을 수 있는 변호사가 있으면 내가 무조건 선임하겠다. 이런 말도 덧붙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손대면 안 되는 재산이잖아요. 근데 훈계는 됐으니까 됐거든요. 남편의 재산을 받을 방법을 알려달라.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참 황당합니다. 자, 사연을 들은 여러분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남편의 유언장을 통해 상속에서 배제된 아내, 그래도 남편의 재산을 받을 수 있다, 없다. OX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을 수 있으면 O고 아니면 X인 거예요. 아, 이거 애매하네. 하나, 둘, 셋. 아이, 저는 O. 받을 수 있을 것 받을 수 같아요. 있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류분이라는 게 있고. 다는 아니더라도. 예. 저기 하늘나라에 있는 남편은 아, 속상하겠지만 글쎄 말이야. 네. 받을 것 법이 같아. 법이 그러면 어쩔 수가 법은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 뭐 법이 유기농 그래. 뭐 이런 것도 법이 막 그래. 법은 상식선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2번이 아닌 경우일지 네, 궁금합니다. 어때요? 자, 아내가 남편의 재산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과연 알려주시죠. 정답은 저는 그럼 세모 할게요. 아니 확실히 O가 아니에요? 어쨌든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받는 다는 못 방법이 받지만. 있죠. 네. 아, 그래요? 네,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일단은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한테 재산이 있다. 네. 그리고 내 유산이 어떻게 처분되는지는 일단은 나의 의사에 기하는 게 첫 번째 아닐까요? 네. 뭐 내가 이 재산을 누구한테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 망자의 의사를 존중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근데 우리가 법에 따른 절차까지 다 완벽하게 거쳤다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네. 만약에 우리가 흔히 공증 이런 얘기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공증에 의한 유언의 방식이 제대로 됐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무한테도 안 주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 의사가 일단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이 나왔다시피 우리가 유류분을 많이 다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똑똑해졌어요. 인지가 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언장의 집행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청구를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다뤘다시피 자기가 유류분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청구를 해가지고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있기 때문에 제가 세모로 답을 정했습니다. 네, 세모로. 그리고 아내가 사망보험금 연금 얘기도 했잖아요. 이거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사망보험금부터 보면 이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수익자, 수령자를 지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본인으로 해두거나 아니면 아예 지정을 안 해뒀다고 하면 이거는 일반적인 상속 절차에 따라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분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망보험금을 특정 상속인에만 주겠다라고 지정을 해놨다라고 하면 이거는 원칙적으로 수익자의 고유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제3자한테 이 넘겨주는 걸로 지정을 해놨다. 그럼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지정을 해놨다고 하면 상속인이 아니라 완전히 모르는 생판 남 같은 제3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업재해 보상보험, 그다음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유족들에게 이 유족연금 수급권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재혼을 안 하고 남아있으면 받을 수 있겠지만 재혼을 하게 된다고 하면 더 이상 지금 목적이 끝났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유족연금을 재혼을 아내가 하게 되면 받을 수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공증을 담당한 변호사가 이 친구 변호사인데 이 유언을 하게 되면 공증 담당 변호사가 집행까지 다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망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 분이 변호사인 친구를 딱 지정을 해가지고 당신이 유언을 집행해라, 내 유언을 집행해라라고 하면 이제 유언 집행자가 되는 건데 일단 유언 공증을 할 때 통상 이런 유언의 내용에 따라서 재산을 집행할 유언 집행자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 뭐 꼭 보통의 경우에서 변호사일 필요까지는 없어요. 만약 이런 유언 공증 등이 없었을 경우라고 가정을 한다면 통상적으로 이제 상속인이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서는 배우자나 자녀가 이 상속인의 재산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친구인 변호사를 유언 집행자로 지정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상속인이라고 해도 고인의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이 유언 집행자가 처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연 중에서 이런 얘기 나와요. 아, 변호사가 뭐 내가 뭔말 하려 그러면 자꾸 막 소송해서 막는다, 막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럴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처가 진짜 허위로 유언의 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막 허위로 근저당권 설정 같은 걸 했을 경우에는 이 유언 집행자가 그걸 소송을 통해서 막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변호계의 박해일 변호사님, 우리 강선수 변호사님 통해서 제가 분명히 알게 된 게 하나 있는데 상속인이라도 실제 고인의 재산에 손을 못 댈 수 있구나. 이거 하나 알게 됐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걸 생각해 본다면 이 싸우는 형제들이 있을 때 유언장만 잘 쓰고 그다음에 이걸 공증을 해놓으면 자식들이 싸우지 않고 잘 해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유언의 방식이 있지만 그 요건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져야지만 효력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어려우시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받아두시는 것이 사실상은 제일 쉽고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증에 의한 유언하면은 이제 다들 걱정하시는 게 비용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맞아. 왜냐하면 수수료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 비용을 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상속 같은 경우에는 상속 재산의 가액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을수록 비용이 높아지는 건데 상한선이요 300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300만 원 정도 하려면 이제 19억 8천만 원 넘는 재산 정도가 돼야지 이제 300만 원 가까이 가니까 뭐 요즘에 재산 많으시다고 하더라도 최대 300만 원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나중에 사후 분쟁 예방하는데 비용 더 들거든요. 그래서 사후 분쟁 예방하는데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자필유언장 많이 쓰시는데 자필유언장 손 씻고 비용이 들지는 않지만 이거 요건 엄격하게 지키는 거 굉장히 힘들어서 실제로 분쟁 많이 발생하고 판례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유언공증이 이 공증이 좀 그래도 효력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요. 완벽하게 내가 요건 지키기 좀 어렵다 싶으시면 공정증서의 유언 방법 추천해드리고요. 요즘에는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이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유언 같은 것들 미리 좀 생각해 두시면 나중에 이 자녀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저는 이 사연에서 네. 돈도 돈입니다만 그 아이들 그 자식들 몇 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문제도 있네요. 그 엄마가 키맨이잖아. 아, 참. 다음 주에 다뤄보죠 뭐.